때는 1979년. 세상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뭐랄까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해 워렌 버핏이 주주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열어보고 격동의 시대를 꿰뚫어 본 그의 냉철한 지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경제를 조용히 집어삼키고 있던 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불길이었습니다. 13%.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애써 모은 자산의 가치를 수리 없이 제로 만들고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한순간에 신기루로 바꿔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힘이었죠.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아니 20%라는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어떻게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버핏은 이기는 법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버핏은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가장 값비싼 실수 중 하나를 말이죠. 원백 방직 회사. 통계적으로만 보면 이건 완벽한 헐값이었습니다. 장부상 운전자본보다도 더 싼 가격에 인수했으니까요. 사실상 거대한 기계 설비랑 부동산은 그냥 공짜로 얻는 셈이었습니다. 와,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완벽한 거래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버핏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 인수는 실수였습니다. 딱 잘라 말하죠. 왜였을까요? 그 사업 자체가 마치 구멍난 낡은 배가 탔기 때문입니다. 이쪽 구멍을 필사적으로 막으면 저쪽에서 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거죠. 낡은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오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겁니다. 가격표가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사업이라는 배 자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원백에서의 이 뼈아픈 경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에너지와 재능, 이걸 도대체 어디에 쏟아 부어야 가장 효율적일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죠. 결국 버핏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첫 번째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턴어라운드? 그런 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설픈 회사를 싸게 사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것보다 처음부터 좋은 회사를 제값 주고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기업의 가격보다 중요한 건 기업의 질이라는 사실. 이걸 배운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이제 버핏은 시야를 확 넓힙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가 내놓은 개념이 바로 투자자 불행지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재밌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 돈이 우리 주머니에 들어와서 진짜 구매력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이 두 개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 인플레이션과 세금이죠. 이 계산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20%라는 아주 훌륭한 수익을 냈어요. 와, 엄청 잘했죠? 근데 그해 인플레이션이 14%였습니다. 그럼 애써 번 돈의 가치가 그냥 14%만큼 공중으로 날아간 거예요. 남은 6%요? 이것도 세금으로 내고 나면 결국 투자자 손에 쥐어지는 실질적인 구매력은 0, 제로입니다.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버핏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 모두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 바로 채권으로 그 날카로운 칼날을 돌립니다. 버핏은 이걸 시대에 뒤떨어진 계약이라고 불렀어요. 이 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보험사들이 당장 1년 앞의 위험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정작 고객들에게 받은 그 소중한 돈은 30년, 40년 뒤에도 똑같은 가치를 가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빌려준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모든 걸 삼키고 있는데 말이죠.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버핏은 장기 채권이 사실상 덫이라고 봤습니다. 회계장부상으로는 손실이 안 잡히니까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그 진짜 가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 속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타서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들 이 경제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버핏은 또 한 번 자기 실수를 인정합니다. 우리도 15년짜리 채권을 사는 실수를 했다. 그리고 이걸 팔았어야 했는데 팔지 않은 건 더 큰 실수였다. 이렇게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 직접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교훈을 하나로 묶어서 시간을 초월하는 버핏의 경영 철학, 바로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저 필 피셔가 했던 비유를 가져오는데요. 회사를 레스토랑에 빗대는 겁니다. 한쪽은 변덕스러운 레스토랑이에요. 어제는 고급 프랑스 요리를 팔다가 오늘은 갑자기 치킨 배달을 시작하죠. 손님들은 어떨까요? 혼란스럽고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 떠나버릴 겁니다. 반면에 다른 레스토랑은 자기만의 확실한 메뉴로 특정 손님들을 꾸준히 만족시킵니다. 그럼 당연히 단골이 생기겠죠. 이 비유가 기업 경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철학, 그러니까 안정적인 메뉴를 가진 회사는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좋아하는 장기 투자자들, 즉 단골 손님을 자연스럽게 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버핏이 원하는 건 주가가 오늘 오를까 내릴까에만 관심 있는 그런 손님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메뉴와 서비스를 진짜 좋아해서 해마다 꾸준히 찾아와주는 그런 단골 손님들. 다시 말해 회사의 경영 방식을 이해하고 정책에 동의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는 진짜 파트너를 원했던 거죠. 자,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은 과연 어떤 레스토랑에 투자되고 있나요? 그 레스토랑은 꾸준히 사랑받는 안정적인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까? 1979년에 버핏이 던졌던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